앞서 소개해주셨듯이 저는 약사랑 변호사랑 그리고 지금 사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건복지의료사고 정책과에서 의료인 행정처분 진행을 2년 2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환경평가를 조사를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료는 의료법 판례 정리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일단 행정처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로 어떤 서류를 받고 나서 행정처분이 뭔가요? 라는 물음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정의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칙 행위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보건복지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보건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절차는 행정처분, 자격정지라든지 어떤 업무정지 처분에 한해서 이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절차는 같습니다만 첫 번째 시작하는 처분 의뢰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건소로부터 어떤 의료법 외 사실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건보공단 신청원 등이 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사전통지를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사전통지를 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그 검토한 뒤에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이 절차가 과연 얼마 만에 끝나나요? 제가 보건소가 왔다 갔는데 행정처분 언제 뒤에 받나요? 많이 묻는데 사실 보건복지부가 지금 의료인 자격증 처분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전통지를 받게 되기까지가 한 수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의뢰가 됐다 하더라도 한 몇 달 정도는 있어야 행정처분이 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행정처분을 내가 의도적으로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유리하냐면 대신 의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 적절한 자격증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자격증 처분을 받더라도 어떻게 보면 처분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의료법 위반으로 확실하게 처분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행정청에 보건복지부 연락을 하셔가지고 미리 내가 절차를 빨리 당겨서 받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시면 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또 행정처분을 받을까요? 라는 물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듯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처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내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중에 의료법 위반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의료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면허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이 대표적이고요. 물론 효력적인 처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과 면허 취소 처분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처분 그리고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등이 있으나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공직이사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료인 처분, 제가 담당했던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료법 말고 이런 법률 규정들이 참고할 만한 여기서의 추구되는 처분들이 있으나 의료법을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없었는데 행정처분을 받을까라는 물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어떤 사실에 착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가 사실 넓게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진료기록부를 내가 홍수가 나서 진료기록부를 보존 못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을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에 착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선생님들은 어떤 행정처분의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위반 사실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규정과 기간,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은 의료법 제66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내가 위헌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최대 1년이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내에서 1년은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1개월, 2개월, 3개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어떤 사유에 언어가 자격이 정지가 되느냐 이것도 66조 1항 1호부터 10호까지 모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굵게 표시한 부분은 좀 많이 위반된, 의뢰가 많이 되는 경우는 제가 굵게 표시를 했는데요. 제일 끝에 보면 그 밖의 위법 또는 명령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는 사유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는 제가 좀 나열을 더 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굵게 된 표시와 표시된 것과 그 밖의 위법 또는 명령 위반한 경우에 나열을 하겠습니다. 1호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1호 그리고 시행령 32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가 있고 그리고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 여러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굵게 표시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는 이번 사례를 제가 처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 경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이 의사의 공덕주사 행위는 사실 옛날 사건이라 공덕주사 행위가 어떤 의약품으로 이제 허가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는 공덕주사 행위도 비도덕적 진료 행위라고 봤고 그리고 진료 중에 환자들한테 대해서 성추행한 경우에는 지금도 강하게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무화과 의약품을 주사제를 사용했을 때는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취소선을 그어져 있는 것은 지금 법 규정상은 남아있지만 거짓 과대 광고 행위는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인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근데 자격정지도 처분의 사유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두 개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이 좀 과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저희가 이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이게 삭제되지 않는 것이 뿐이므로 만약에 이런 거짓 과대 광고 행위로 인해서 자격정지 처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영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유인행위 이것은 왜 지었냐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나와 있는 이 위반 행위를 직접 위반한 것으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보지 않고 이것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분 받는 건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해서 받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사무장 병원 의사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 법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인데요. 이건 33조랑 연관돼서 제가 관로해서 넣었습니다. 사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이고요. 그러면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 인력의 충원이 관리 이런 것들 필요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운영 성과 기속 등이 주도적으로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에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속히 사무장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병원에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시설이나 인력이나 나를 면접 본 사람이 어떤 비의료인이다. 그 보는 근데 통장을 받던 통장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한테 다 성과가 기속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무장병원을 의심을 하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사무장병원임을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쭉 근무하게 된다면 이게 고용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고용된 의료행위를 한 때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처음에 과실로서 확인을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무장병원이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고용된 의료행위를 한 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를 확인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다지 사로는 직접 진찰 위반인데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것이고 사유로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진단서에 작성 명의만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이런 물음에 대법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단을 했는데 담당 교수님이 진단을 했는데
전공이 보고 너가 지금 진단서 작성을 하는데 근데 내 이름으로 그냥 해서 해 귀찮으니까 이런 경우에 담당 교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진단서 허위 작성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3-5는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인데요. 이런 경우도 3호 위반인 것이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죄송합니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할 때에는 행정처분 대상인데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의사가 한 것까지도 의료행위를 다 진료기록부에다 기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진료기록부의 자기 의무는 당의 의료행위를 직접 행한 의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이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말씀드리면 A가 동료 의사 B 아이디 로그인 해가지고 진료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제법 많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거짓 작성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성 명의자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2로는 A가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부분을 사후적으로 나중에 진료기록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부분을 누가 시켜서 그거 한번 좀 기재해봐 라고 했을 때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에 앞서라는 말이 어떤 환자가 왔는데 진료 봤을 때는 그런 증상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진단서를 하나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끊어주고 난 뒤에 나중에 진료기록부 작성한 사안입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부분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도 거짓 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째로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의 정형외과에서 영업 직원한테 의사 수술을 교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굉장히 소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가 너무 확대되어서 의료인에게 어떻게 의료인의 지위에 신뢰로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의료법으로 지금 개정은 되었고 시행 직전인데 이 시행되어 행정처분이 양중이 굉장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독상 과실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 직접적으로 시킨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아니면 내가 그냥 그걸 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행위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냐 했을 때도 대법원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독상의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이 의료행위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진료의 보조에 한해서 교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군의관이 의무병에게 주사를 행위를 놔라. 그리고 너가 그 약을 처방해라. 라고 한 경우에도 위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영양제를 교사하는 부분에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가 비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위반으로 의규를 있었고 이런 경우에도 통과조차 하지 않은 채 나도 그냥 그 영양제를 놔줘 라고 했다 그러면 비의료인에게 의료인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번째로는 거짓 청구인데요. 제66조 제1항 7호 그리고 66조 제3항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특이한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신일사를 쓸 수 있는데 근데 이 규정은 대신일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다가 그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6조 제3항에는 이 행위로 인해서 자격증 처분받은 기간 동안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저는 만약 이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이도 할 수 없고 개설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거짓 청구란 무엇이냐? 지금 복지부에서는 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든지 실제 하지 않은 행위를 약세기로 청구하는다든지 비급여 대상을
전액으로 환자한테 부담한 후에 또 의료비도 그 요양비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속히 말하는 이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공시의사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개원을 하여 개설자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수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실로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급여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급여 행위로 청구되는 것을 반드시 교육시켜가지고 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8번째로는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6힘조 제1항 955이고 관련 규정은 제23조의 3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인데요. 그런데 돈을 무조건 못 받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시행규칙에다가 허용되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견본품을 제공받는다든지 학술 대회로 지원받는다든지 임상시험을 지원받는다든지 제품 설명회로서 받는다든지 대금 결제 조건으로 따른 비용 할인이라든지 시판 후 조사 그리고 기타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도 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선은 규정을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나의 행위가 맞는지 틀린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하시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내가 받는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어떤 내가 지원을 받는다라는 정당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례로서 물품 대금을 전액을 돈을 다 줬는데 할인액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도 위협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처음 있는 경우에 제가 이 내용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라고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상이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쭉 요약해서 정리한 건데요. 옆에 가요에 보시면 정지 개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격정지 2개월, 1개월 쭉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는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행위가 자격증 처분을 받을 것인가요? 원피소 처분을 받을 것인가요? 궁금할 경우 보건복지부 전화 잘 안 받죠. 그러지 마시고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굵게 표시한 부분은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표에 나와 있지 않으면 나는 허용되는 것인가? 라고 물음을 가질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 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의료법,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의료법이거든요. 의료법 위반하면 무조건 자격증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갱단기 사건에 대해서 진료기록부를 열람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정당하게 열람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당하게 어떤 진료자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그냥 궁금해서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전자의무 누구든지 전자의무 기록을 열람을 한지 유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의료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표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정이 신설이 된 이후에 개정이 잇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격증 처분을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위반한 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격증 처분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면허 취소 처분인데요. 제2조는 65조에 나열되어 있고 취소 사유로 6가지가 대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의뢰되고 면허 취소되는 처분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 면허 대여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면허 취소 사유를 검토함에 앞서 내가 면허 취소를 당하면 그 힘든 의사 복지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사 시험을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재교부 규정이 있거든요. 재교부 규정이라고 한다면 의사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면허를 다시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최소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격 사유라고 본다 그러면 최소 3년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경우 최소 2년, 면허 대여 같은 경우 최소 2년인데요. 왜 최소라는 말이 붙냐면 최소 기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있다가 받을 수도 있냐? 맞습니다.
지금 3년 이상, 4년 이상이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된 바람에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면허를 재교육을 해준다는 비판이 있어 저희가 이런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이런 재교육 규정이 있으니까 3년이 지난 후에 내가 만약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고 그러면 재교육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법률의 3년 후에 3년이 지난 시점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이 재교육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재교육 사유는 무엇이냐? 그냥 주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정이 전이 뚜렷한 경우인데요. 취소 원인에 대한 사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결격 사유 중에 뒤에서 보시면 마약 중독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마약이 처음에 중독이 됐다가 중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독되는 사실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교육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개정 이전이 뚜렷한 것이다. 개정 이전 한자까지 명시해가지고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과연 약간 이것도 좀 저도 의문이 되는데 개정 이전이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의 행태를 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복지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결격 사유는 무엇이냐? 65도 제1항 제2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의료법 제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로는 정신질환자라든지 마약, 중독자, 그리고 피성년 흡연인, 그리고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공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붉게 제가 표시한 부분이 가장 많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것 중에 나는 금고 이상 실형을 살지 않았어. 다만 나는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나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은 집행유예 받은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면허 취소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징역을 받았고 대법원에 올라갔더니 집행유예라고 판단이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결격 사유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그런 의료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면허 취소를 나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느냐 이런 물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최근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의사 면허 취소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속행위라는 말이 좀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 재량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내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면허 취소를 받을 것이고 그것은 취소된 이후에 면허는 3년 이후에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판례로는 그러면 나는 의료법 위반이 조금인데 절도를 같이 했다. 그래서 절도와 의료법과 같이 올라갔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나는 의료법 정말 작은 건데 이걸로 해서 면허 취소받는 건 억울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그 판결문에 보면 선택형이라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은 절도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징역이라고 만약에 선택이 된다 그러면 그럼 처단형이 금고 이상 형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면허 취소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이 들어가게 판결문이나 아니 기소가 된다 그러면 항상 면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격적인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 복지부 사람들은 바쁘니까 내가 하는 걸 잘 모를 것이야 라는 판단을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자격적인 처분 한 10번 받고 말지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또한 자격적인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격적인 기간 중이라면 의료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의사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사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재결 또는 선고로 인해서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 것이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정처분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행정지는 보통 C급, 행정심판은 하나밖에 없지만 행정소송 같은 걸 3번의 C급을 각각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심이 끝나고 나서 나는 한 번 신청해가지고 인용받았으니까 집행정지 됐으니까 나는 쭉 불복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가겠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이 처분을 집행을 정지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냅니다. 30일이든 20일은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말은 1심까지입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1심이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러면 자격증 처분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를 했으니까 나는 집행정지가 계속 되어 있고 자격증 처분 기간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를 모르고 의료인이 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거나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고 그리고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지금 네 번째 경우에는 사실 너무 모르는 게 명확했던 거예요. 그 변호사도 담당했던 변호사님도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조언했을 때 하셔도 됩니다. 한번 제가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인용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보고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의료인 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긴 봤으나 그러나 자격증 처분은 변경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어쨌거나 의료법 위반이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면허 대여인데요. 65도 제1항 4, 5 있고 그리고 면허증 빌려준 경우인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판례입니다. 그 의료인한테 면허를 빌려준 것도 맞느냐? 맞습니다. 대법원도 무자격자일 뿐만 아니라 자격있는 의료인한테도 빌려준 거 다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요건을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그 의료인을 할 의사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했고 세 번째로 무자격자가 한 번도 의료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는 면허증을 대형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저희가 바탕으로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대여 사례인데요. 지인인 의료인이 개설이 필요해서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대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선량한 마음이잖아요. 나는 잠깐 쉬고 있는데 얘기를 보기 위해서 쉬고 있는데 지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면허 대여 되는 겁니다. 구체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수가를 위해서 25일간 의사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정말 짧잖아 25일 동안. 근데 살짝 내가 다른 공직의사를 고용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25일 정도만 조금만 빌려줘. 의사 수가 내가 하지도 않고 수가만 올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빌려주는 사례인데 그런 경우도 면허증 대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의료인이든 무자격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처분의 사용할 줄 알겠더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금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시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든지 소멸시효라든지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왜 없느냐라는 비판을 받아가지고 2016년 5월 29일에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근데 면허 취소 사유는 시효가 없습니다. 자격증 처분은 시효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그러면 5년 동안은 잘 버티면 자격증 처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교사라든지 거치 전문 7년이고요. 그러면 5년간 쭉 기다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공소가 만약에 제기됐다면 공소가 된 이후 날부터 재판 확정된 날까지 기간을 뺍니다. 그래서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CO 제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광고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너무 명백한 과실인데 이것을 처분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간혹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은 저기 복지부에다가 청구하는 거고 소송은 법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복지부는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쳤다가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두 개 동시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80일은 행정심판이고요. 행정소송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가지고 불복 못하시는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 불복 못하시는 사연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했다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이 자격정지 처분을 막고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걸 안 하셔가지고 집행정지 신청 안 하셔가지고 면허 취소 사유가 또 발생하게 되면 정말 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도 있는데 면허 취소 대상도 된다니 너무 날벼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주장하냐면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시는 변호사가 됐건 본인이 하건. 두 번째로는 이 PPT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없는데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이내에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개월 이내고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내라는 말이 절반 정도, 3개월, 자격증 3개월이라 그러면 그 사건에서 기소를 받았다면 그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절반 정도는 행정처분에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겼어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도 재량입니다. 처분을 감경하느냐 마느냐는 복지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소유를 받았거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으면 내가 감경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복지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농어촌 의료기관 중 한 개소만 있는 경우라든지 자진신고 이런 경우 2가지 정도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훈장, 포장, 대통령 복지부 표창을 받게 되면 감경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다만 내가 의료법 위반했고 검찰이 이걸 기소했다 그러면 빨리 착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 표창상을 5년 내에 받으시면 자격증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의료관리 처분 규칙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높은 기록적 의료윤리 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고도의 전문 지식과 높은 직업적 윤리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의료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내가 정말 모르고 어떤 위반한 사실은 없길 바라며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